강영석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잘 계셨습니까? 네, 뭐 저야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니까 선물 나온 것도 아니고 뭐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니까. 네. 아니, 부산 갔다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제가 부산 가서요. 네. 제가 여러 가지를 느꼈어요. 우리 강영석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현직 국회의원을 한번 하셨지 않습니까? 네, 네. 야, 그러니까 하도 오래전에 해서 기억도 안 나요. 예비 후보가 있고 네. 이제 공천 받아서 본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지금 예비 후보 2번 해봤는데 본 후보가 되고부터는 이거 완전 피를 말리는 싸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글쎄요, 근데 부산 같은 데는 본 후보 되면 당선되는 거죠. 네. 서울에서 해야 진짜 제맛이죠. 역시 서울은 본 후보를 해도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이게 뭐 진짜 힘들죠. 그때 출마하신 제가 마포 아니에요? 마포? 너무 웃겼던 게 예. 영남 선거 지원을 하러 몇 번 가보면 예. 이 양반들은 공천을 딱 받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지하철역 뭐 인사 이런 거 안 해. 공천 받고 나면 사무실에 그냥 앉아 있어. 그럼 사람들이 인사를 와. 예. 그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그게 선거운동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아하. 근데 이거는 뭐 서울에서 선거하려면 아침에 지하철 뭐 또 점심에 상가 돌아다녀 저녁에 뭐 또 저녁에는 이제 뭐 그 주변에 있는 무슨 행사 같은 여기서 하다못해 식당에서 사람들 밥 먹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괜히 기웃기웃하다가 욕 먹고 뭐 소주 한 잔 먹어라 마라 뭐 싸우고 뭐 하여간 아니 그때 마포에 출마하셨습니까? 네 마포에서 네. 마포 같은 경우에 좀 이 치열합니까? 여야 간에? 그 마포가 제가 되고 난 이후로 한 번도 안 됐어요. 그게 좀 정청래 지역입니까? 마포을. 네, 마포을이 그러니까 그 서울은 지역구를 그 서울시장 선거 때 서울시장 후보가 국힘 후보가 얻은 득표율을 가지고 지역구의 우선순위를 쫙 나누거든요. 그렇군요. 강남갑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후보가 아마 이번에 한 75% 나올 겁니다. 네. 근데 제일 안 나오는 데가 관악을 뭐 이런 데거든요. 예. 관악을이나 강북을 같은 데가 안 나오는데 그런 데는 29나 30 나와요. 아하. 네. 그러니까 똑같은 후보가 예. 40%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네. 그게 밭의 차이예요. 어허. 근데 그 마포을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보니까 한 38%, 36%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국민의힘 쪽에서요? 네, 국민의힘.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38%, 36% 얻어요. 어허. 네. 그러니까 그 기본 밭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선거 자체가 아니 그때 저 당선되셨을 때 몇 프로? 그때는 아주 아슬아슬하게 됐죠. 근데 그때는 뉴타운 때문에 예. 그리고 MB가 막 대통령 되자마자였기 때문에 18대 때군요. 네. 그러니까 바람 확 불어가지고 그때는 서울에서 40명이 됐으니까 엄청 48개 지역구였는데 네. 40명이 됐을 때니까 이제 국힘이 완전 그러니까 그쪽 그때는 한나라당이었죠. 그 한나라당. 바람이 불 때였고 뭐 지금은 서울에 11명인가요? 10명인가요? 밖에 예, 안 예. 되잖아요. 예. 서울 49개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 서울이 하여간 이 절반 얻기가 힘듭니다. 서울은. 예, 예. 네. 근데 지금 오세훈 시장이 그나마 선전하고 있는 거죠. 이 서울이라는 지역 자체가 이 좀 기울어져 있는데 경기도는 완전히 기울어서 지금 59개 지역구 중에서 국회의원이 아마 국회의원이 6명일걸요. 네. 그러니까 심각해요. 네, 그만큼 심각합니다. 지금 사실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 아침에 뜬 걸 보니까 네. 그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아주 쉽게 보면 급락세를 보이는데 그게 저는 대자유총 여론조사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예, 게 저희 여론조사로는 이번에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는 그 좁혀졌습니다. 아니, 좁혀진 게 아니라 오차 범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붙었군요. 네, 3%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예. 근데 오차 범위 안으로 들어오면 오차 범위 안에서는 숫자 차이가 의미가 없는 걸로 뭐 일반적으로 해석하니까 예. 사실상 붙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 그래서 다른 데는 어떤가 했더니 갤럽도 그렇고 리얼미터도 그렇고 전부 급 차이가 좁혀졌어요. 아하. 그러니까 뭐 어찌됐거나 간에 모든 여론이 이제는 수렴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보여져서 결국은 이제 막판 뭐 그 변수 아주 그냥 막판에 뭐 판세를 확 바꾸는 그런 변수 요런 것 때문에도 선거 결과가 확 바뀔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으로 좁혀졌다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주로 네. 이 보면은 처음에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가령 뭐 무소속 돌풍이 좀 불기도 하잖아요. 네. 가령 뭐 우리 92년도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님 뭐 국민당이죠 그때 그 당시 네. 국민당 네. 뭐 그런 거 만들어서 막 띄우니까 네.
뭐 아파트 반값 공약, 네. 뭐 등등, 뭐 나라비 다 갚는다, 네. 뭐 이렇게 하니까 뭐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국민당 저 괜찮은 것 같은데 대한 정당이 될 것 같은데 그 당시 미국도 뭐 제3 정당이 나온 적이 있어요. 네, 로스페로가 로스페로. 네. 근데 결국은 투표를 해보니 야, 우리가 진짜 옛날 사람이네. 92년 선거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 우리 시청자님들도 이제 그런 네. 이야기를 들으니까 네. 기억난다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우리 사실 뭐 강용석 KNL 채널이나 이영풍 TV나 우잘사나 그 인생 역정을 이렇게 겪어온 분들이 많이 보시거든요. 네. 그래서 내공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무소속 돌풍이라는 게 이렇게 불다가 투표일로 이렇게 수렴이 되면 결국 정당 지지나 민주당 지지나 국민의힘 지지로 이렇게 흡수가 되는 수렴이 되는 이런 현상이 주로 그러니까 이제 양당 체제가 확고히 굳혀진 나라가 예. 이제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예. 영국 정도가 될 수 있는데요. 예. 유럽만 하더라도 이제 그냥 다당주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 매번 선거 때마다 새로운 정당이 예, 나와가지고 예. 돌풍도 많이 일으키고 뭐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특정 정당이 과반을 점유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허. 독일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선거 역사상 단 한 번도 과반 정당이 다 나온 적이 없을 정도로 이게 굉장히 분열돼 있어요. 그건 독일 역사상 그렇습니다. 독일이 역사적으로 사실상 여러 나라를 합쳐놓은 거 비슷해가지고 국가니까, 그죠? 네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국가라서 그런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양당 체제가 굳혀진 지가 벌써 200년 가까이 되니까 그렇죠. 그걸 뒤집는 제3 후보가 나와가지고 의미 있는 정당 만들기도 힘들고 계속 유지되기도 힘들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도 벌써 양당 체제가 확고해지기 시작한 지 벌써 3, 40년 지나면서 무소속 후보나 제3당 후보가 유지되기가 힘든 그런 판세가 이제 굳혀져 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북한하고 통일되면 모를까. 예, 지금 이 양당 체제가 그 앞으로도 지금 같은 체제로 계속 선거를 하면 계속 유지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무소속으로 나오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위험하다. 무소속으로 해서 당선되려면 그 지역에 정말 확고한 지지 기반이 있지 않으면 그냥 갑자기 나가가지고 무소속으로 당선된다?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 제가 그래서 한동훈도 그렇고 조국도 그렇고 정말 이 양당 체제의 확고함을 자기들이 지역 선거로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아가지고 맞아요. 그냥 그 허명이죠, 허명. 그냥 언론이 만들어 놓은 지명도가 표로 연결될 걸로 착각들을 하는데 막상 지역 선거를 한번 치러보면 그게 그렇게 만만치 않은 거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제가 볼 때 이번 선거에서 특징은 한동훈과 조국이 둘 다 떨어질 거다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양쪽 당 다 단일화할 생각이 없어요. 그렇죠. 네, 떨어지더라도 단일화할 생각이 없다 이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결국 부산 북갑은 하정우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평택은 유이동이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서로 한 석씩 바꿔는 한이 있더라도 예. 한동훈과 조국을 떨어뜨리겠다는 그 생각이 양쪽 당에 확고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양당 체제를 유지해서 가겠다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선거의 큰 변수 중에 하나가 보궐인데 예. 보궐 이미 다른 데는 웬만한 데는 판세들이 다 결정 나 있고 예. 부산 북갑과 평택만 지금 남아 있는 건데 예. 부산 북갑과 평택에서 결국 저쪽은 민주당 쪽 단일화, 이쪽은 국힘 쪽 단일화가 이루어지느냐인데 둘 다 지금 판세로 봤을 때 안 이루어질 것 같잖아요. 힘들어요. 힘들어. 서로 뭐 여러 가지가 얽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근데 왜냐하면 가장 얽혀 있는 게 조국도 그렇고 한동훈도 그렇고 한 10명쯤 떨거지들이 있거든요. 예. 그 10명의 떨거지들에 대한 그 어떤 뭐 이게 가오 뭐 의리라고 하긴 좀 그렇고 거기에 하여간 그 소수파의 그 리더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 그냥 접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런 상황이라서 아이고 조국도 어찌됐거나 간에 집에 한 10명 먹여 살려야 식구들이 있는데 밖에 나가서 동량밥이라도 가져와야 애들 하나씩 나눠줄 텐데 지금 그 11명인가가 다 그 비례 아닙니까? 네, 예. 그 사람들 다음번에 어떻게 해요? 배지 한번 달아봤는데 어떻게든지 배지 한번 더 달고 싶은 게 그 11명의 똑같은 생각인데 예. 그 사람들을 위해서 희망을 줘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접을 수가 없어요. 한동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금 그 하여간 딸린 식구들이 있는데 이 식구들이 지금 국힘 내에서 완전히 그 개밥돼 있는 개밥의 도토리처럼 돼 있는 상황인데 그걸 희망을 주려면 자기가 당선돼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접을 수가 없어요. 접을 수가. 이게 참 제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현장에서 느낀 점이 네. 제가 또 이번 주 목요일을 또 내려갑니다. 네. 내려가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점 뭐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저도 뭐 부산 출신이기 때문에 네.
6월 3일 투표하고 나면 네. 이 지역이 어떻게 될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떴다방들은 사라지면 그만이지만 네. 그 지역에서 매일 아침에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출퇴근하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집 앞에 뭐 삼겹살 집에서 만나는 사람들끼리 지금 엄청 과열되어 있거든요. 과열되어 있는데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선거 끝나면 굉장히 그 점이 저는 선거 끝나면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그냥 싹 조용해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후보들은 마치 무슨 큰일 날 것 같지만 야 역시 네. 본 선거까지 가본 분의 내용은 좀 다르군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네. 그 한동훈 캠프 쪽의 분들 주로 흰 옷을 입고 다녀요. 네. 무소속이라고 하는 것 네. 같은데 흰 옷을 흰 입고 옷 입고 다니는데 당선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흰 옷이 상복 아닙니까? 아 그렇군요. 네. 여태 기억나세요? 흰 옷 입고 당선된 사람 있었는지? 네. 그러니까 색깔이 애매하니까 그냥 흰 옷을 입는 건데 흰 옷이 그 결국 아무 이미지를 못 주기 때문에 예. 그리고 결국 우리나라에서 흰 옷 까만 옷은 상복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아니 제가 저 강용석 떨어집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강용석 변호사님하고 이 대담을 나누면요. 네. 이 질문지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막 줄줄줄. 근데 이제 저렇게 해서 이제 하정우 같은 사람은 예. 괜히 정치권에 한 2년 맛만 보고 다음번에 무조건 떨어지거든요. 왜 네.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 이번에도 그냥 공짜로 죽고 자기가 지금 40%가 이재명이 나왔던 득표율인데 전재수는 50%를 넘기지만 이재명이나 가서도 거기서 40%밖에 못 얻었잖아요. 그죠. 예, 41%. 그러면 하정우가 뭔가 보여주려면 40%보다 더 넘는 조사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억지로 해도 지금 41이지 45짜리는 없거든요. 없어요. 그건 뭐냐? 지금 하정우는 열심히 해봤자 40이라는 거죠. 아니면 37이나 38. 거기 있는 표, 그래도 그게 부산의 일반적인 표보다 조금 더 나오는 지역이에요. 그렇죠. 좀 그러니까 전재수가 된 거거든요. 그게 이제 낙동강 벨트, 그 양산 뭐 이쪽에 영향을 좀 받아서 그렇긴 한 건데, 그러니까 하정우는 이번에는 구도상 어떻게 잘하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다음번에 1대1로부터 무조건 안 돼요. 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불쌍해지는 겁니다, 인생이. 보궐선거로 한 2년 하고 말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디 가서 정치인이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아니기도 뭐하고 그냥 남은 인생 그냥 반 건달 비슷하게 그냥 여태 벌어놨던 돈 쓰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참 그 양반도 안 됐습니다. 이름은 하정우고 그러니까 본인은 이름은 배우 이름인데 정치인인지 아닌지 모르게 애매하게 그냥 인생 참. 아니 제가 그 처음에 저 하정우 씨가 언론에 노출될 때 그 네. 악수하는 그 장면 있지 않습니까? 네, 손 터는 거. 그래서 별명이 핫탈탈이 됐는데 네. 그것 때문에 아니 시민들하고만 터는 게 아니라 정청래하고도 시원하게 털어버리더라고요. 내가 언제 오라졌었는데 와가지고 왜 괜히 해가지고 이렇게 하냐고 그러면서. 그래서 그걸 본 많은 그 현지 주민들이 네.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해요. 아 그렇죠. 네. 아니 그리고 정치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어떤 자세 내지는 의리 뭐 이거 아니 그러니까 자기 도와주러 온 대표도 그렇게 털어버리고 주민들도 언제든지 손 털 수 있고 아이 그리고 선거 만일에 지면 미련 없이 털고 갈 거 아니에요. 원래 북값도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억지로 지금 뭐 옛날에는 자기가 태어날 땐 북구였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아니 그러면 그때 부산에 지역구가 한 5개밖에 없을 텐데 동서남북구밖에 없을 때 북구였던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말 장난이고 네. 사실은 제가 이 선거 때 보면은 정말 고생하는 분들 중에 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구의원 후보들 네. 어마어마하게 고생하거든요. 네. 또 자기 지역구가 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해당 유권자의 집에 뭐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거의 알 수 있을 정도로 네. 선거운동을 하시는데 그분들의 자세를 좀 배워야 돼요. 하정우 씨는. 네. 그분들은 정말 허리를 숙이고 낮은 자세로 뭐 어르신들이 있으면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네. 악수하고 네. 손 털고 이런 것들이 정치의 기본이 되지 않은 네. 좀 이런 식으로 위에서 찍어서 그냥 낙하산으로 보낸 거 이거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아직도 북값 선거에 미련이 많으시군요. 아, 네. 하정우 걱정은 하정우 보고 하라 그러고. 그렇군요. 네. 아, 너무 잠시 제가 매몰됐습니다. 네.
자, 하정우 우리 걱정은 하정우가 알아서 할 겁니다. 민주당이 할 거고.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제 살짝 올라가기 네. 시작했습니다. 네. 살짝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한 일주일 사이에 장동혁 대표가 발언을 좀 세게 하더라고요. 네. 요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이제 대자유총 여론조사 오늘 나온 거에 한 달 정도 계속 장동혁 대표가 그 이전에 6개월 동안 차기 1위를 계속 달리다가 예, 예. 한 달 전부터 맞아요. 그 판세가 흔들리고 막 공천 파동 나고 하면서부터 1위 자리를 놓쳐가지고 거의 뭐 3, 4위권 밑으로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예. 근데 오늘 다시 저희 조사를 보니까 다시 18%로 1위로 올라섰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 다음을 찾은 거죠. 그동안은 자신의 위치를 잘 못 잡고 대표로서 뭐 우왕좌왕했던 모습을 국민들이 그대로 평가했던 건데 지난 한 주 보면은 장동혁 대표가 제일 장기가 이재명을 상대할 때 제일 선명하게 잘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재명 정부의 가장 아픈 점을 딱딱 찌르고 페이스북을 한번 보시면 길지 않아요. 한 10줄 정도의 그냥 기자들이 쓰기 딱 좋은 멘트를 딱딱 집어넣어가면서 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 그게 보면 다 그 기사의 헤드라인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자들이 제일 그 효능감을 느끼는 거죠. 그게 장 대표의 효능감이에요. 장동혁 대표가 무슨 중진들, 뭐 다른 정치인들과 무슨 화합을 하고 뭐 같이 밥 먹고 뭐 으쌰으쌰하고 이런 거는 잘 못해도 국민 상대로 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 전달 능력이 확실히 있다. 그런 걸 또 보여주는 거고 또 그리고 저는 이번 선거의 성패가 충청권에서 이제 세종시를 넣느냐 빼느냐에 따라서 4개냐 3개냐인데 네. 충청권에서 1개를 확보하면 장동혁 대표로서는 유지고 2개를 확보하면 승리입니다. 아, 승리. 네, 2개를 확보하면 승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충북을 이길 가능성이 높고 충남까지 확보하면 승리라고 보여지는데 예. 장 대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건 단순히 그런 정도의 승리가 아니라 장동혁 대표가 차기 지도자가 되려면 충청권에서 표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핵심이거든요. 홈그라운드니까. 본인이 거기서 네. 자기 예. 텃밭에서 표가 확실하게 나온다는 걸 보여줘야 뭐 영남에서 밀어주면 당선되겠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장 대표가 계속 차기로 부각될 수가 있는 건데 충청도에서도 표가 안 나온다 그러면 장 대표를 도대체 영남이 밀어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지금 충북은 확실히 많이 올라가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충남이 지금 뭐 그 여론조사상으로는 10% 20% 밀리는 것처럼 나오지만 예. 충남은 굉장히 지역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 굉장히 지역적으로 나눠져 있어서 결국은 천안 아산 요쪽에서 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나겠지만 해변가 쪽에는 태안, 예, 서산, 뭐 오리온. 그쪽에는 모습이 없어요. 김태훈 현 지사 지지율이 높아요. 높죠. 내륙 쪽으로 올수록 조금 지지율이 떨어지거든요. 예. 특히나 천안 아산 이쪽에서 조금 밀리는데 거기서 얼마나 선방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그 승패의 갈림처가 될 거고 뭐 박수현 후보가 공주 청양이니까 예. 서로 지금 해안과 내륙을 반분하고 있는데 결국 승부는 천안 아산에서 날 텐데 그걸 이제 얼마나 이 장동혁 대표가 견인해낼 수 있느냐 거기서 이제 승부 차이가 날 거고 충청권에서 승리를 한다면 그러면 지방선거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장동혁 대표 체제가 유지되는 거죠. 경부선이 뚫리게 되군요. 그렇게 되면. 서울 이기고 만일에 중간에 충남이나 충북이나 뭐 여기 두 군데 예, 하면 경부충 라인이 회복이 되는 거고 지금 이제 동서로 나눠서 예. 강원도와 영남 지역은 이길 가능성을 지금 상당히 보이고 있잖아요. 강원도도 예. 지금 뭐 우상호가 홍제동이 어디냐 이거 가지고 그 홍제동 논란이 나니까 또 장동혁 대표가 홍제동 가서 밥을 먹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센스 이런 것도 지금 굉장히 선거 막판에 가면 갈수록 부각이 되고 있어서 지금 보시면 민주당 쪽 후보들은 침대 축구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토론회도 안 하려고. 토론회를 한 명이 안 하는 게 아니라 정원호 한 번 하겠다 그러지, 추미애도 안 한다 그러지, 박찬대도 안 한다 그러지, 하정우도 안 한다 그러지. 그래서 선거법상 정해져 있는 한 번 외에는 지금 못하게 생겼거든요. 예. 날짜 안 잡혀가지고. 예. 그나마 서울시장 후보 선거는 사전 투표하기 7시간 전인가 토론회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야 이거 유권자들이 유권자들한테 뭘 보여주고 선거를 하겠냐. 그러니까 정원호는
그야말로 그냥 당 지지율에 엎여서 선거를 하겠다는 건데 지금 웃기는 건 선수들은 전부 침대 축구하느라고 그라운드에 누워 있고 감독인 정청래는 울릉도에 가 있어요. 울릉도에 왜 가 있죠? 울릉도 가가지고 여기를 자기 제2지역구로 하겠다고 그런 소리 하고 있고 갑자기 아니 누가 정청래를 테러를 해요. 그것도 너무 호들갑 아닙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자기 동선을 테러 염려 때문에 동선 노출을 최소화하겠다 이러면서 안 보이고 안 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감독은 벤치에 안 앉아 있으려고 그러고 그렇군요. 선수들은 그라운드에 누워 있으려고 침대 그러는데 축구하고. 완전히 침대 축구를 하는데 이제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이런 양상을 계속 지금 그 국민의힘은 당원들조차도 지지율이 상승되니까 해볼만하다 다들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투표장 나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막판까지 얼마나 절박하게 국민의힘은 뛰느냐 그리고 민주당은 얼마나 그 당 지지율에 엎여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긴다 숨만 쉬고 있자 이런 거냐 이 차이가 승패를 결정짓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 근데 우리 변호사님 네. 지난 한 3, 4개월을 쭉 우리가 복기를 해보면 참 우리 우파 진영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애국심이 너무 활활 불타올라서 네. 뭐 이 장동혁 지도부의 공천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뭐 심지어는 뭐 호들갑을 좀 떨었다고는 할까요? 막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러면서 장동혁 지도부 지지율이 굉장히 영향을 준 거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투표율을 한 보름 앞두고 보니까 이 국힘 지지율이 약간 상승세를 타면서 좀 뭔가 표가 집결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 침대 축구에다가 감독은 도망가 버리는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점은 좀 우파 진영에서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근데 야당이 되면 조급해지고 지금 저는 이제 이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을 보면 기존에 있었던 우파 지도자들 중에서 가장 유사한 형태의 리더십을 보인 게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박근혜 대통령도 보면은 이 돌파하거나 선두에 나서거나 이렇게 안 하고 항상 주위에서 막 소뚜껑 막 난리 시끌벅적하면 마지막 순간에 가가지고 한마디로 상황 정리하고 충분히 시끄러워질 때까지 먼저 나서서 뭔가 얘기하지 않고 그러다가 판세를 정리하는데 장동혁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과의 리더십의 결정적 차이는 예. 박근혜 대통령은 레가시가 있어요.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레가시가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어떤 정통성 내지는 이 어떤 위대한 유산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주위에서 박근혜 대통령 리더십에 도전을 못해. 예. 그러니까 돌파력이 좀 떨어져도 그걸 견딜 수가 있었는데 장동혁 대표는 그게 없잖아요. 레가시가 없어요. 예. 그리고 선수도 낮고 이러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흔들린 거예요. 그러나 어찌됐거나 간에 꾹 참아내는 능력 그리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뭔가를 보여주는 힘 이런 것에 있어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유사하다고 보여지고 이번 지방선거를 만일에 승리하게 되면 예. 그럼 내년 또 이제 보궐선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보궐선거도 승리하면서 선거에 있어서는 그래도 장동혁이다 이런 거를 보여줘 가면서 이 리더십을 축적해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찌됐거나 저는 이번 선거에서 장동혁 대표가 패배해서 물러나게 되지는 않을 거다. 예, 그 대표 체제를 지키는 데 있어서 큰 무리가 없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사실 장동혁 당대표 요번에 그 부산에서 그 박민식 후보 네. 캠프 개소식 할 때 저도 갔었는데요. 네. 제가 이렇게 그 장 대표가 연설하실 때 네. 제가 뒤에서 이렇게 보고 깜짝 놀랐던 점이 네. 제 옆에 그 정의용 사무총장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살짝 물어봤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상당히 좋으신 것 같은데 네. 많이 이거 회복이 된 것 같아요. 이러니까 정의용 사무총장 말씀이 거의 98% 회복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멘트가 그냥 세게 나오더라고요. 멘트가. 네, 전당대회 때의 그 모습이 정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예. 그래서 전당대회 때도 뭐 누가 장동혁 대표 승리한다고 생각한 사람 맞습니다. 없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근데 막판으로 갈수록 점점 이 피치를 올려가지고 이기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 경마에서는 이런 스타일을 추임마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중반까지는 굉장히 처져 있다가 마지막에 막판에 추격. 급스퍼트를 올려가지고 우승하는 예. 그런 형태인데
전형적인 장동혁 대표가 추임마 같은 스타일의 그 선거 운영을 펼치고 있어서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뭐 지난주에도 이렇게 민주당 쪽 이런 좀 취재를 좀 해보니까 예. 그쪽은 완전히 이긴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도 아주 일부에서는 조금 빨간불이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직도 그쪽은 대구하고 경북 말고 심지어는 부울경도 이긴다고 다들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부울경에서 한두 석 잃더라도 하정우가 이기면 부울경을 이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저쪽은 그렇게 하고 뭐 서울 인천 경기는 뭐 전혀 진다고 생각 안 하더라고요. 왜냐면 여론조사를 보면 갤럽하고 MBS 리얼미터만 보면 뭐 전혀 질 것 같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갤럽하고 리얼미터가 선거 결과를 맞춘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그 여론조사 방법이 네. 저도 부산에 가서 이제 다른 지역구 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지금 사실 갤럽이나 뭐 이런 데서 전화 면접원 조사가 오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하고 통화를 하는데 네. 거기다 진심을 얘기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좀 샤이 보수층은 아예 그 표집이 안 되는 거예요. 네. 표집을 거부해 버리니까. 근데 그게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그러니까 이게 그 결정적인 문제가 이런 겁니다. 그 ARS 조사라면 양쪽 다 똑같아요. 그렇죠. 네, 관심 없는 사람들은 어차피 얘기 안 해요. 예. 관심 없는 사람들 어차피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응답률이 3, 4%, 5%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면접 조사를 하게 되면 응답률이 10%까지 올라가거든요. 10% 넘기도 하고 뭐 어떨 때 14, 15까지도 올라갑니다. 그건 뭐냐? 보수층에서는 굳이 이 사람한테다 대고 얘기해야 될 이유도 없고 남한테 왜 진심을 얘기해 그러면서 안 해요. 그리고 야당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항상 그렇습니다.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좌우의 문제가 아니고 야당은 원래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야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응답 안 하고 저쪽 지지하는 사람들은 굳이 뭐 응답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여당 지지하는데 뭐가 꺼리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당 지지층이 생각보다 더 많이 잡힙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의 결정적 문제점은 뭐냐면 여론조사는 투표율하고 상관없이 투표를 하는 사람이든 안 하는 사람이든 실제 표집에 잡혀요. 잡히지. 예, 맞아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는 맞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50% 초반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여론조사에서 응답한 사람의 반이 투표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반밖에 제대로 응답이 안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 지지율을 믿을 수가 없게 된다 이거죠. 근데 다만 이제 여론조사 말고는 뭐 제대로 된 방법이 없잖아요. 정치 상황이나 현재 표심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여론조사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여론조사의 한계는 그거다. 그래서 그 한계를 뭐 좀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신뢰할 만한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뭐 FGI라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 뭐 이런 것들 좀 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 선거에서는 거의 뭐 못 쓰이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제일 낮습니다. 그러니까요. 총선 대선보다 훨씬 낮죠. 50%만 나오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지지율 그 어떤 투표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이게 지역을 예전에는 유선 전화로 할 때는 유선 전화는 그냥 번호로 지역이 확인이 되니까 유선 전화 가지고 부담 없이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예. 근데 요즘 이제 유선 전화 뭐 아무도 응답을 안 하니까 유선 전화 응답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무선으로 해야 되는데 무선은 전국 번호 확인이 불가능하니까 결국 하려면 안심번호라고 해가지고 통신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통신사에서 그 지역에 해당하는 사람들 이 표본을 주면서 그 지역 사람들 뭉태기를 주면서 이 번호를 자기 번호가 아닌 가상 번호로 해가지고 바꿔가지고 주거든요. 근데 이 안심번호로 변환시켜서 받는데 최소 열흘 걸립니다. 열흘 걸려요. 열흘 걸려요. 그러니까 이 열흘의 시차 때문에 이 지역별 여론조사를 나눠서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그리고 그 지역이 국회의원 선거구는 250개지만 이 지방선거는 구의원으로 따지면 3,500개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는 걸 하겠다고 하는 게 불가능하고 여론조사라는 게 믿을만 하려면 최소한 그래도 서너 번 해가지고 추세를 확인해야 되는데 한 번 해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거를 믿을 수가 없어요. 판세가 누구한테 확 유리하면은 한 번 해도 그냥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을 그냥 확인하는 정도는 될지 모르지만 조금만 팽팽하면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여론조사는 정말 참 믿기 힘들다, 어렵다. 그냥 참고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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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뭐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 정원호 같은 경우에 주적이 누구예요? 뭐 이 말에 뭐 도망을 간다든지, 또 박찬대 같은 경우도 어제 보니까 어떤 유튜브 동영상을 보니까 네. 뭐 청년 유튜버 같은데요. 주적이 누구예요? 이렇게 물으니까 내란 세력이에요? 이렇게 묻는데 이거 왜 여기 답을 못 하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주적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군에서 쓰는 표현이거든요. 네, 군에서 쓰는 표현이지 일반 민간에서 주적 얘기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하죠. 잘 안 하죠. 그냥 정치적으로 우리의 적대적 세력이 누구냐 이렇게 해가지고 정파적인 얘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 국가적인 차원에서 주적은 군에서 그냥 가상하는 거예요. 네. 실제 적도 아니고 가상의 적이 있어야 전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워게임도 하고 시나리오도 짜고 뭐 전쟁 계획도 세워놓고 이런 기본적인 필수적인 걸 하기 위해서 주적 개념을 상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주적 개념이라는 게 등장하는 건 국방백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군사적인 개념인데 이게 정치적 개념으로 이제 변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민주당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그쪽 정파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그쪽은 주적이라고 했을 때 대답 안 하는 걸 민주당의 어떤 아이덴티티 체크라고 해야 될까요? 정체성? 네, 정체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적이라고 대답. 근데 원래 그러니까 전 그래서 누구한테 묻고 싶냐면 김용남한테 묻고 싶어요. 네? 여기 새누리당에 있다가 민주당. 네, 이쪽에 있다가 글로 갔는데 네. 어제까지는 그렇게 욕하다가 그러니까 김용남 아마 방송을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분명히 그런 장면도 있을 거예요. 주적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그러던 사람이 지금 물어보면 주적 얘기 주저주저하고 못할 거죠. 그거는 그야말로 자기가 민주당원이라고 하려면 주적 얘기에 답 안 하는 거. 그게 어떤 정체성인. 그렇게 되는 거죠. 기회주의 세력이다. 그래, 네, 그야말로 기회주의죠. 그죠? 김용남 씨는 이번에 선거 결과가 상당히 궁금하죠. 궁금합니다. 네, 궁금합니다. 어떤 평가를 받을지. 네. 근데 저는 뭐 평택에서는 이 유이동 후보와 한교안 후보 간에 어떤 식으로든 단일화가 이루어져서 저 김용남과 조국은 일단 후보 간 단일화가 이루어지려면 두 사람들 간에 신뢰가 좀 있어야 되는데 가장 서로 싸우던 상극. 네, 상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이 합치려면 정말 위에서 와서 확 눌러야 되는데 지금 뭐 이재명도 그렇고 정청래도 그렇고 조국하고 단일화하려는 생각이 없잖아요, 별로. 그렇죠. 그리고 조국당을 유지시켜 놓으려고 하는 생각도 별로 없어요. 지금 당장. 네, 필요 당장 없으니까. 아쉬울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일화되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 네, 뭐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전부 김용남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거든요. 예. 사실은 그 단일화가 이루어지려면 발을 빼야 돼요. 정청래 뭐 지도부에서 당 지도부에서 평택 선거에서 발을 빼야 이 단일화가 이루어질 텐데 예. 그럴 생각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조국이 접지 않는 이상은 단일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근데 조국 지금 뭐 여기서 접으면 진짜 어디 가서 선거를 치를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하여간 치킨 게임이 양쪽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참. 아니 김용남 후보를 말씀하시니까 네. 울산의 김상욱 후보도 상당히 결과가 좀 궁금합니다. 물론 이제 울산이라는 곳이 보수 정파의 좀 지지율이 조금 높게 나오는 곳이긴 하지만 이 김상욱은 국민 추천제로 한동훈 비대위 때 배지 달고 네. 이제 변신해서 좀 민주당으로 튀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 지금 김태규 울산 남구갑 네. 의원도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데요. 거기는 뭐 보니까 거의 울산에 거기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네, 울산이 강남이라고 하니까. 네. 네. 근데 이제 김상욱이 어느 정도의 어떤 득표율을 낼지 뭐 진보당하고 단일화 이제 거의 성사된 상황이니까. 그 단일화가 되면은 사실은 좀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 때문에 이쪽 김두겸 후보도 박맹호 후보와 단일화를 해야 됩니다. 네, 1대1로 붙어야 돼요. 1대1로 붙으면 이길 수 있는데 그 울산 선거는 항상 그래왔어요. 네, 이쪽이 단일화가 안 되고 저쪽이 단일화가 되면 그쪽이 이기는 쪽. 불리해질 수 있고. 네, 팽팽해서. 예. 네, 제가 볼 때는 울산은 이게 양쪽을 나눴을 때는 뭐 55대 45도 채 안 되지 않나. 52대 47 정도로 우파가 유리한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단일화가 안 돼서 박맹우 후보가 만일 한 7% 정도라도 가져가면 그거 위험할 것 같아요. 위험할 것 같아요. 네, 위험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우리 강용석 변호사님 모시고 참 이 질문지가 별로 필요가 없는 패널 중에 한 분이신데, 자 오늘 또 시간 관계상 또 이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 또 이런 프라이빗한 이야기는 다음에 또 네.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방송 정리하면서 마지막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뭐 지방선거가 이제 뭐 한 16일 정도 16일. 남았습니다. 네, 그 20일인가 21일부터 이제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사실은 판세는 선거운동 시작할 때, 그러니까 등록할 때 말고 선거운동 시작할 때 판세가 결정이 나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번 주에 의미 있는 반전의 여론조사 같은 게 나오지 않으면 이거 패배하기가 쉽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지금 이번 주 조사가 상당히 고무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충분히 해볼 만한 선거가 돼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결국 서울시장 선거가 어떻게 되느냐인데, 뭐 인천하고 경기는 지금 저렇게 해도 쉬워 보이지가 않아요. 쉬워 보이지 않은데, 서울시장 선거는 지금 충분히 해볼 만한 단계로 접어들고 있고,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안으로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붙었어요. 네, 붙었어요. 갤럽 뭐 이런 걸로도 다 오차범위 안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판에 가면 그 오세훈 시장 쪽으로 이 표가 쏠릴 가능성이 있어서 충분히 해볼 만하다. 또 정원호는 추적당하는 입장인데, 그렇죠. 쫓기는 입장이에요. 쫓기는 입장인데 아직도 여유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유가 많다고. 그러니까 그 지금 선거하는 양상을 보면 정원호가 현직 시장 같아. 오세훈 시장이 네 번이나 시장을 했는데도 도전자 같아. 도전자 같은. 네, 도전자 같아요. 그래서 해볼 만하다, 오히려. 그래서 해볼 만하다. 아니, 그리고 뭐 정원호가 그 서울시의 시정이라든지 뭐 시의 어떤 공약이라든지 이런 어떤 면에서 봐도 뭔가 보여주는 게 없다. 공약도 거의 뺏겼다고 하던데. 네, 준비된 게 거의 없어 보이는 후보다라는 거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시민들이 더 느끼실 거고, 막상 이제 투표 현장에 나오시는 분들은 지금 민주당 후보가 민주당 쪽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더 절박한지, 아니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더 절박한지의 싸움이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선거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국민의힘 유권자들의 결집이 점점 가속화될 걸로 보여져서 서울시장 선거도 조심스럽게 승기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우리 오늘 강용석 변호사님 모시고 좋은 말씀 나누었습니다. 또 다음 기회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콩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